자, 세포막에 대해서 배울게요. 몇 쪽이죠? 177. 자. 물질의 선택적 투과에 대한 내용을 이제 오늘 배울 건데, 자, 첫 번째, 세포막의 주성분. 세포막을 이루고 있는 물질을 보면 인지질과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인지질은 전에 우리가 지질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했었죠. 특히 이렇게 되어 있는 인지질 이중층 구조와 인지질 이중층 구조를 관통하고 있는 막 단백질 구조,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인지질 이중층이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우리 세포막의 이제 확대된 구조인데, 여기서 요걸 봅시다. 우선 여기. 인지질 이중층 구조의 핵심은요, 일단 여기, 그 머리 모양에 해당하는 저 부분이 인산이잖아요. 인산기. 인산기라고 하지만 사실상 인산이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친수성을 띠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세포 바깥쪽과 세포 안쪽 층은 인산기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게 어디냐면 여기. 요 가운데 부분. 지방산. 사실 이 지방산이라는 게 그거잖아. 탄소 사슬 구조에 수소가 연결되어 있는 탄화수소란 말이야. 얘가 소수성이에요. 물하고 친한 애들을 싫어하는 애들이야, 가운데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확산은, 여기를 통과하는 확산은 우리는 여기로 통과하는 거를 단순 확산이라고 하게 되고, 여기 이 막 단백질이라고 하는 얘를 통과하는 그거를 확산을 촉진 확산이라고 합니다. 그냥 개괄적인 큰 그림을 그려놓고 디테일한 설명을 들어갈게요. 그러면은 결국 이런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단순 확산과 막 단백질을 통한 촉진 확산의 차이를 이해해야 되고, 특히 인지질 이중층 구조에서 이 소수성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 말은 이 소수성을 가지는 지방산을 통과하지 못하는 녀석들이 어디를 통과할 것이다? 막 단백질을 통과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을 거죠. 이제 시험 문제를 디테일하지 않고 가장 큰 아웃라인을 잡으면 요 정도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 내용을 파고들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을 봅시다. 그리고 여기서 세포막의 구조는 인지질, 이중층과 막단백질인데 특히 막단백질은 유동성이 있다. 즉 얘는 막 안에서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 다닐 수가 있다. 어느 정도. 응? 자, 선택적 투과성이란 뭐다? 인지질 이중층과 막 단백질에서의 통과의 차이를 이해하라는 거죠. 인지질 이중층 막은 기본적으로 작은 분자들. 그러면 막 단백질을 통과하는 분자들은 큰 분자들이 통과하고 인지질 이중층막을 통과하는 애들은 지용성 분자들 그리고 무극성 분자들이 통과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막단백질을 통과하는 분자들은 그치 친수성, 지용성이 아니라 수용성이 될 것이고 무극성이 아니라 극성 분자들이 되니까 여기에 이온들이 포함이 되게 돼요. 이해가 되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입자의 존재 비율 혹은 농도의 차이, 밀도의 차이 등으로 인해서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농도가 결국 골고루 섞이는 현상을 우리는 확산이라고 하잖아. 골고루 섞이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단순 확산은 여기가 단순 확산이라고 그랬잖아. 단순 확산은 그래서 농도 차이에 따른 확산 속도가 전반적으로 농도 차이가 커질수록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편이다. 그에 비해 막단백질에 의한 확산은 촉진 확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일종의 단백질이 통로 역할을 해준다는 거지, 적극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분자가 커도 원래 가운데가 소수성이라서 물의 극성 분자들은 통과 못하는데 굳이 통로를 열어서 통과시켜 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농도 차에 대한 확산 속도가 초반에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런데 세포막에 막 단백질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계가 있겠죠. 맞지? 통로가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 통로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데 교문에서 학주가 외출증 하나하나 검사를 하고 담탱이하고 담임쌤하고 확인 통화를 해가면서 통과시켜준다 쳐. 그러면 거기에 외출증이나 조퇴증 꺼낸 애들이 줄을 쫙 서 있겠죠. 그러면 학생부 쌤이 그거를 단속해주는 쌤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 빨리 통과가 되겠지만 통과되는 속도에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개구멍이 뚫렸으면 활활 빠져나갈 수 있지만 개구멍 개수에 한계가 있으면 동시에 많은 양은 통과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초반에 많이 갈 수 있지만 그 막 단백질의 한계로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는 형태로 확산 속도의 변화 그래프가 잡힌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하지만 요거 생각해 보면 그래도 뭐보다는 빠르다? 단순 확산보다는 웬만하면 척추 확산이 더 빠른 편이다. 농도가 증가해도. 이런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요거 정리. 여기까지. 자, 오늘 두 번째 배울 개념입니다. 확산하고 삼투. 둘 다 공통적인 부분은 뭐냐면, 입자 운동으로 일어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둘 다 에너지의 소비가 없다는 거예요. 저절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변화 과정인데, 차이는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를 향해서 이동하게 되는 녀석이 용질입자, 실제로 퍼져나가게 되는 용질입자가 직접 이동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향기나 잉크 같은 거, 냄새라던가 잉크 같은 것들이 퍼지는 게 대표적으로 확산이다. 그에 비해 삼투라는 것은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을 해요. 그 대신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할 때 요 중앙에 반투과성 막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반투과성 막이라는 거는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는 막을 말해요. 근데 이 미세한 구멍이 너무도 크기가 미세해서 큰 용질입자는 이동하지 못해서 주로
입자가 작은 물이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저농도의 수위는 낮아지고요. 고농도의 수위는 올라가는 대신에 플러스 얘는 농도가 증가하겠죠. 물이 빠지니까. 얘는 플러스 농도가 줄겠지. 그래서 우리가 삼투압이라고 부르는 반투막을 기준으로 한 양쪽의 수위 차이에 의한 압력 차이와 농도 차이를 어느 정도 비교했을 때 그게 평형이 될 때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제일 많이 나오는 삼투 현상의 예가 요런 예 많이 되죠. 여기에 반투막을 놓고 여기에 저농도, 여기에 고농도 액을 높이를 똑같이 맞추고 나면 어떻게 된다?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니까 저농도는 수위가 내려올 것이고 고농도는 수위가 올라가게 돼. 이런 식의 내용의 실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지. 요게 뭐다? 삼투현상이다. 그리고 보통 우리 이 삼투현상의 예시가 그거죠. 목욕이나 수영장에서 손가락 갖고 해수욕을 한 다음에 손가락의 변화는 같아요, 달라요? 가물가물하나? 코로나 때문에 한참 해수욕을 안 했으니까. 다르죠. 보통 우리가 민물, 이건 이제 민물이잖아. 생각해보면 목욕탕이나 수영장은 저장액이잖아요. 농도가 낮은 데잖아. 우리 몸보다. 해수욕장은 고농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목욕탕이나 수영장에서 우리가 물에 몸을 오랫동안 담그고 있으면 우리 몸 안의 체액의 농도가 더 높잖아. 그러니까 우리 몸은 밖에서부터 물을 흡수해버리죠. 그래서 표피세포들의 부피가 커져서 손가락이 표피가 늘어나서 주름지고 쭈글쭈글해지는 거야. 근데 해수욕장은 우리 몸의 체액 농도보다 더 농도가 진한 곳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수영을 하고 놀면 쉽게 말하면 소금물에 절여지는 효과가 나는 거야. 오히려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이 어떻게 된다?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해수욕장에서 막 수영하고 나면 유달리 물이 더 땡기죠. 더 목마르고. 막 수영하고 나면 피부가 막 땡기지. 왜? 물 뺏기어서 그런 거야, 그만큼. 응? 집에서 부모님, 어머니 김장김치나 아니면 그냥 겉절이 같은 거 간단하게 담그실 때 배추 절이신다고 배추에다가 소금만 툭툭툭 뿌려놓고 다음날 아침에 보면 어때요? 물이 흥건하잖아. 그 배추에서 빠져나온 물인 거예요, 전부 다. 삼투현상으로. 자, 문제는 이런 삼투에 의한 수분 이동, 그리고 식물이 뿌리로 물을 흡수하는 것도 삼투현상. 그래서 식물 조금 잘 못 키우시는 분들이 식물 잘못 키우시다가 죽이는 딱 대표적인 테크트리가 그거죠. 어디선가 되게 귀한 화분을 얻어와. 아니면 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되게
나무나 꽃을 가꾸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고, 한 분은 그러니까 조금 신경을 덜 쓰시는 분인데, 한 분이 여행을 가면서 잘 부탁한다고 하고 잠깐 어디 외국에 출장이나 여행을 가셨어. 계속 매일매일 케어를 해주던 습관이 없으면 소홀해지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아서 화분을 보니까 애들 상태가 안 좋아. 빨리 살려놔야 되잖아. 급하게 꽃집에 갔더니 식물용 영양제라는 게 보여요. 어떻게? 큰 화분에 하나면 충분하다 그러는데 급하잖아. 한 두세 개 꽂아. 말라 죽었죠. 영양제를 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영양제가 희석돼서 물에 씻겨 나간다고 겁먹을지라도 몇 배로 물을 더 줘야 된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오히려 식물이 흙에 물을 뺏겨버려요. 왜? 나무나 꽃에 오줌 누지 마라 그러잖아. 왜? 우리 오줌이 농도가 더 진해. 절여진단 말이에요. 응?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위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에, 그러니까 저농도 용액, 체계 농도랑 같은 용액, 고농도의 용액에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 담궈놨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거예요. 눈에 물 들어가는 거랑 눈에 안약 들어가는 거랑 따가운 게 다르잖아. 인공 눈물이나 안약을 떨어뜨리면 안 따갑죠. 근데 세수하다가 맹물이 들어가거나 해수욕장에서 소금물 들어가면 어때? 열나 따갑지. 그게 이것 때문인 거거든, 결국은. 자, 등장액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냥 적혈구 모양의 그대로 살아있는 적혈구 세포. 저장액에서는 이 적혈구 세포가 주위로부터 물을 잔뜩 흡수하겠죠. 사실 적혈구 세포도 생각해보면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이 같아서 그대로인 거야. 근데 저장액에서는 밖에서 흡수하는 양이 더 많은 거야, 방출시키는 양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세포가 막 터져. 동물세포 같은 경우 터져요. 이거를 우리는 세포 막 터짐 현상이 생깁니다. 이걸 용혈 현상이라 그래. 그리고 고장액에다가 담그면 어떻게 된다? 적혈구 세포, 이렇게 예쁜 적혈구 세포가 막 우글우글 찌그러지는 거야, 이렇게. 이건 뭐다? 흡수되는 물량보다 방출된 물량이 많아서 그래. 절여진 거죠, 말 그대로. 이제 말라 비틀어진 거지. 이거는 동물세포일 때. 식물세포는 적어도 어떻다? 세포벽이 있어서 모양이 반듯하단 말이야. 그 대신에 저장액에서는 어떤 상태인지 알겠지? 물을 흡수해서 빵빵하게 불어오른 상태로 보이는 거야. 세포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신에 고장액이 되면 세포벽은 그대로 있어 보이는데
안쪽에 세포막 박리 현상이 생겨요.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돼 버리는 거야. 세포가 쪼그라들어서. 요런 차이들이 생긴다라는 거야. 실제로 그 선생님이 좋아하는 유튜버들 중에 우리나라에서 꽤나 특정 분야에서 웬만한 대학 교수급에 가까운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유튜버들이 종종 있는데, 그 중에 입질의 추억이라는 수산물 전문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어떤 컨텐츠를 올린 게 있냐면, 방어 사상충이라고, 방어의 기생에서 사는 그 고래회충 친척에 가까운 기생충들을 이제 횟집에 부탁해서 좀 살아있는 녀석들 조심스럽게 채집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좀 잔뜩 모았대요. 얘네들을 생각해봐. 바다 물고기 몸 속에 사는 기생충이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최하 해수나 바다 물고기 체액 농도에 맞춰진 체액의 농도를 가지고 있겠죠. 응? 얘네들을 모아놓고 거기에다가 생수돗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컨텐츠가 있어. 어떻게 될 것 같아? 생각해보면 걔네들도 기생충이 생물이긴 한데 거의 환형 동물, 지렁이, 거머리 그런 거에 가까운 거예요. 긴 튜브 형태라고 보면 내 몸이. 세포들이 주변의 물을 계속 흡수해서 팽팽하게 점점점 펴지다가 더 이상 부풀어 오르지 못한 세포가 딱 터집니다. 터져 죽어요, 물에서. 좀 이따 잠깐 보여줄게. 요런 것들이 이제 여기 삼투 현상에서 저 세포막이 터진다, 용혈이라 그러는 저 현상을 실제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예, 굳이 따지면 둘 다 입자 운동이고 둘 다 고농도에서 저농도예요, 사실은. 얘는 용질의 고농도에서 저농도. 이건 우리가 저농도, 고농도는 용질 입장에서 말을 한 거잖아. 그럼 물 분자 입장에서는 여기에 물 분자가 많고 여기에 물 분자가 적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물 분자가 움직인 거지. 그렇게 이해를 해도 사실 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용매의 농도를 따지는 건 아니니까 그냥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뭐가 움직인다? 용매가 움직인다. 뭐는? 삼투는. 알겠죠? 요렇게 정리를 하시고 179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 몸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물질 같은 거 걸러낼 때, 그리고 우리 정수기나 그런 거 보면 역삼투 방식이라는 거 있잖아. 역삼투 필터라는 거 들어본 적 있죠? 이건 뭐냐면 그냥 자연적으로 놔두면 여기서 이쪽으로 용매가 이동하잖아. 그럼 생각해보면 오염된 물은 고농도고 깨끗한 물은 저농도일 거 아니야. 이렇게 해놓고 억지로라도 이쪽에서 압력을 엄청나게 밀어버리면 쥐어짜서라도 물을 여기서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겠죠. 반투과성막을 이용한 물의 정수를 역삼투 방식, 자연적으로 이동하는 반대쪽으로 깨끗한 물만 밀어서 투과시키는 방식으로 정수기 작동을 시키는 걸 역삼투 필터라고 합니다. 삼투는 삼투이네요. 그 대신에 자연적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야? 강제적인 압력으로 밀어서 물만 통과시킨 거지. 알겠지? 요거 평이 마저하고 179쪽 한번 풀어보세요. 자, 오늘 두 번째 수업 내용입니다. 생명 시스템에서 이 화학 반응 중에 에너지와 관련된 거.
물질 대사예요, 물질 대사.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인데 두 가지 개념이 꼭 동반됩니다. 첫 번째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드시 에너지의 출입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효소의 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 첫 번째 에너지의 출입에 대한 개념. 에너지 출입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크게 동화작용, 이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동화작용이란 저분자가 고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화작용은 그 반대로 고분자가 저분자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저분자와 고분자라는 이야기는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분자량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분자가 가지는 화학 에너지의 크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둘 다의 중의적 개념이에요. 즉 동화작용은 분자 크기도 작고 분자가 가지는 화학 에너지가 작은 입자들이 분자도 더 크고 무거우면서 에너지를 많이 저장하고 있는 큰 분자가 되기 위한 화학 반응이야. 그러면 당연히 이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야 된다? 에너지 흡수, 저장작용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화작용은 고분자를 분해해서 저분자로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이 과정에선 당연히 뭐가 일어나야 된다? 에너지의 방출 혹은 다른 에너지로의 전환이 같이 일어나게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이 두 가지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동화작용의 예가 광합성이 뭐야? 물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포도당이라는 영양소, 유기양분을 합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리보솜에서 뭘 하죠? 그치, 단백질 합성. 얘네들을 하는 게 동화작용이야. 그럼 이화작용은 얘네들의 반대쪽으로 가면 되겠죠. 여기에 광합성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된다? 그렇죠. 세포호흡이 나와야 되고 또 있을까? 봐봐. 단백질 합성이라는 게 결국 뭐야? 아미노산을 연결해서 단백질 만드는 거잖아. 폴리펩타이드로. 그러면 단백질을 쪼개서 아미노산으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그지? 자, 여기서 이제 요렇게 일어나는 게 동화, 이화. 특히 이화에서 세포호흡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에너지 출입에서 배우는 두 번째 관점이 바로 뭐냐면, 호흡과 연소의 비교입니다. 자, 연소라는 것은 연료를 산소와 결합하면서 연소 생성물을 만들면서 열과 빛 에너지를 형성하는 걸 우린 연소라 그러잖아. 근데 사실 이 과정은 어떻다? 에너지적 관점에서 보면 연료와 산소에서 용소 생성물까지 단 1회의 반응으로 에너지 방출이 일어나요. 근데 문제는 사실 이 반응열이 되게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반응이 시작되는 온도 자체의 벽이 꽤 높죠. 이 반응은 반응 온도 자체가 매우 높을 뿐더러 한 번의 반응 과정에서 모든 에너지가 방출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열에 의해서 버려지는 에너지가 너무 많습니다. 에너지적 관점에서 열 에너지는 가장 하급의 에너지예요. 다른 에너지로 전환시키기 되게 효율적이지 못한 에너지야. 가급적이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열이 덜 나게 변환하는 게 효율이 좋은 거야. 근데 여기는 반응을 시작하는 온도도 매우 높고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온도 자체도 높고 그 과정에서 방출되는 열도 매우 많단 말이죠. 그만큼 효율이 좋지 않다. 그에 비해 팔이 아프게 나 밑에다 적을게요. 호흡의 경우는 보통 우리가 이제 포도당이죠. 포도당을 산소와 반응시켜서 물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ATP라는 생체 에너지 화폐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용하는 각종 우리 몸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들 있잖아요. 그거는 이 ATP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고에너지 인상결합에 저장시켜 놓은 에너지를 끄집어내서 근육 운동을 하거나 신경작용을 하거나 등등등 다 써요. 이거를 만드는 게 호흡인데 이 과정을 요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에너지 상태에서 출발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반응해요. 반응이 일어나는 온도가 우리 체온 범위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여러 단계를 거쳐가면서 열로 손실되는 에너지량을 최소로 줄입니다. 그리고 반응을 일으키는 온도 자체도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사실은 효소라는 생체 촉매의 작용입니다. 오케이?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효소가 뭐냐로 연결돼 가는 거예요. 알겠지? 일단 요거 정리 끝나면 바로 말해. 자, 효소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효소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효소라는 말은 생체 촉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자, 촉매라는 것은 약간 이제 화학 쪽에서 다루는 표현인데요. 활성화 에너지, 액티비티 에너지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걔를 변화, 주로 감소시키는 거를 말합니다. 보통은 촉매 중에 활성 에너지를 낮춰서 감소시켜서 반응 속도를 변화시킵니다. 주로 촉진시켜요. 즉, 반응이 더 쉽고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한마디로 늦추는 촉매도 있어요. 보통 정촉매라 그래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돌려주는 촉매가 있는 반면에 부촉매라 그래서 반응이 천천히 일어나도록 만드는 촉매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촉매는 빨리 일으키는. 그럼 활성화 에너지란 뭐냐? 부터 이해를 좀 해야 되겠죠? 활성화예요. 이거를 우리가 제일 쉽게 이해하려면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운 내용이 있어요. 연소에 필요한 3가지 조건이 뭐죠? 산소 2번째. 첫 번째, 탈물질. 2번째, 산소. 3번째가 뭐게? 지금 봐봐. 이 교실 안에는 산소도 21% 있고요. 책이라고 하는 탈물질도 있어요. 근데 왜 불이 안 붙어? 무슨 온도? 발화점 이상의 온도.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결국 반응을 실제로 할 원자들끼리 화학에서 보면 정방향으로 일정 속도 이상으로 빡 박아야 반응이 일어나. 그럼 얘네들이 일정 온도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고 충돌하려면 각자 입자 운동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온도가 필요한 거야. 왜? 얘네들이 충돌을 했을 때 반응할 수 있는 등급 컷이 있을 거 아니야. 커트라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등급 컷이 활성화 에너지. 아까 선생님이 잠깐 그림을 그렸는데 실제 일반적인 화학 반응에서 반응물이 가진 에너지가 있고 생성물이 가진 에너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에너지가 낮아진다면 이거 동화, 이화, 기습.
그쵸. 이거 이화죠. 그러면 반응이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반응이 확 낮아지면서 에너지가 방출되면 좋겠는데 실제 반응이 일어나는 경로는 여기서 확 낮아지는 게 아니라 반응 경로는 이렇게 변해갑니다. 에너지가. 여기서 어디가 활성화 에너지냐? 반응물이 가진 에너지에서 반응 경로 최고점까지의 요 높이 있죠. 이 높이가 바로 액티비틱 에너지. 여기가 활성화 에너지 벽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에너지가 주어져야 실제로 반응을 하면서 에너지 방출을 하게 되고 그때 우리가 반응열이라고 하는 방출되는 에너지가 되겠지. 그러면 흡열 반응인 동화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활성화 에너지가. 동화는 생각하면 반응물의 에너지가 낮고, 그죠?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잖아, 이렇게. 이때도 실제로 반응은 어떻게 일어난다?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야 돼. 이때는 어디까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본다? 그때도 여기에요. 반응물 에너지에서 최고점까지 높이. 여기가 액티비틱 에너지.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얼마만큼? 요만큼이 반응열이죠. 이제는 여기서는 흡수되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촉매를 사용하잖아. 촉매를. 촉매를 사용하면 이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킵니다. 일반적으로 정촉매를 쓰면 요런 경로가 생기는 거야. 이만큼 에너지가 있어야 반응이 일어나던 게 요만큼이면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도 요만큼의 에너지 면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 이걸 이제 대학생들 모아놓고 만약에 이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우스갯소리로 소개팅 자리에서 술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와 연애를 한다고 할 때 친구가 되거나 연인 관계가 된다고 할 때 이거를 하면 판단 지각 능력이 줄겠죠. 그러면 원래 내가 생각하는 나는 이 정도 외모가 되는 사람, 내가 생각하는 내 여자친구는 이 정도 조건이 되는 사람, 뭐 키는 얼마쯤 되고 몸매는 어때야 되고 뭐 외모는 어때야 되고 뭐 그런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 하면 내가 생각지도 않을 정도였던 사람이 괜히 예뻐 보여서 난리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는 술이 뭐로 쓰였다? 알코올이 촉매로 활용되었다. 왜? 커트라인이 낮아졌잖아. 두고 보자 화장빨, 잊지 말자 수빨.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냥. 이런 게 촉매의 작용인 거야. 그래서 그거야.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의 변화에 대해서 반응 속도가 변합니다. 즉 커트라인이 낮아지기 때문에 실제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자의 수가 늘어나게 돼요. 이게 가능하게 되는 이유가 효소 기질 복합체의 형성입니다. 효소라는 녀석은 효소는 자기가 반응을 할 수 있는 특정된 기질과 입체적 구조 등등으로 인해서 정해진 기질하고만 결합을 해서 효소기질 복합체라고 하는 게 형성해서 반응을 진행을 합니다. 이러면서 커다란 기질 하나를 둘로 쪼개기도 하고 조각난 기질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결합시켜 주기도 해요. 그리고 이 효소기질 복합체가 형성이 되는 과정에서 액티비티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킵니다. 이해가 되죠? 자, 이 과정에서 활성화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는데, 자, 주의할 것. 효소의 농도가 증가하면 반응 속도는 일정하게 일정 수준까지는 증가할 수 있어요. 그 이상은 안 되긴 합니다. 하지만 활성화 에너지가 더 줄지는 않습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감소했다라는 것은 효소기질 복합체가 생긴 순간 요만큼 내려온다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반응 속도가 증가했느냐? 그냥 효소기질 복합체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어서 그래.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공장 라인이 한 라인인 거랑 세 라인인 거랑 뭐 네가 혹시 어떤 게임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옛날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그런 게임 알긴 하죠? 게이트웨이 한 개에서 질럿 뽑는 거랑 게이트웨이 세 개에서 질럿 뽑는 거랑 물량이 몇 배 차이 날까? 그치, 미네랄만 충분하면 3배 차이 날 거 아니야. 그거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속도가, 효소 농도가 증가할 때 속도가 빨라지는 거지만, 일정 수준까지 빨라지고 더 이상 빨라지지 않는 이유는 그렇다고 미네랄이 무한정 받쳐주는 게 아니라서 그래. 굳이 스타로 설명하자면. 그리고 활성화 에너지가 줄지는 않는 거죠. 정해진 수치만큼만 줄어드는 거고. 그리고 하나 더. 이것 때문에 각 효소는 반응 후 재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효소마다
정해져 있는 기질이 존재합니다. 이거 뭐 생각하면 되냐면 소화효소 생각해 보면 돼요. 아밀레이스가, 침에 있는 아밀레이스가 모든 영양분을 다 소화시켰던 거 아니잖아. 맞죠? 아밀레이스는 녹말만 분해했죠. 펩신, 트립신은 단백질만 분해했고, 라이페이스는 지방, 중성지방만 분해했잖아. 한 놈만 패라는 거죠. 딴 놈은 분해할 수 있다, 없다? 왜? 효소기질 복합체를 못 만들어서 그래.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기질 특이성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표현이 좀 덜 됐지만, 여기에서 생체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이건 뭐냐면, 효소의 성분이 단백질이라는 소리입니다. 단백질이기 때문에 최적 pH 값하고 최적 온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거 기억할 거야. 대표적으로 이 최적 온도와 관련된 그래프가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광합성 관련 그래프를 배우잖아요. 그 중에 너 이렇게 생겼던 그래프 기억할 거야. 무슨 그래프였는데 이게? 그쵸, 온도였죠. 온도와 광합성량이었잖아. 무슨 소리다? 38도씨 전후로 최적의 효율을 보이지만 몇 도씨? 40도씨 이상에서 이 열에 의한 변성 때문에 효소가 다 작동을 못하게 돼버린다는 거죠. 얘네들도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효소를 끓여버리면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명절 때 보면 시골에서 이제 할머니들이 만들어 주시는 식혜, 그 단술, 감죽. 맛있지만 집에 와서 마셔보려면 쉬어버리죠. 완벽하게 100% 88 못 끓여서 그래. 그리고 끓여서 식히는 동안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이 이미 다시 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야. 당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식혜를 어떻게 만드냐면 밥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그 엿기름, 아밀레이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아밀레이스가 많이 들어있는 효모, 그 엿기름이라 그러거든. 걔네들을 이제 물에 섞어서 이게 비벼놔. 그러면 엿기름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가 저절로 밥을 분해서 엿당으로 만들면서 단술을 만들어 준다고. 이게 충분히 분해 작업이 되었을 때 더 이상 그 분해가 계속되면 녹말이 당분에서 알코올로 넘어가는데 알코올 넘어가기 전에 팔팔 끓여서 반응을 스톱을 시켜 놓는 거예요. 죽여 놓는 거야. 근데 그 중에 공기 중에서 다시 또 효모균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작동을 더 해버리니까 이제 식혜를 얻어와서 집에 오랫동안 놔두면 맛이 변해가는 거지. 그럼 맛이 변하면 어떻게 되느냐? 식혜가 술로 갔다가 막판에 시큼한 맛도 나잖아. 당분이 알코올로 갔다가 에탄올이 아세트산, 즉 식초로까지 변해가는 거. 그거 다 이화죠. 따지고 보면. 그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효소이, 그리고 이 효소는 이래서, 재사용이 된다. 기질 특이성이 있다. 최적 pH와 최적 온도가 있다. 요 개념을 이해하시고,
효소에 활용해서 밑에 뭐 여러 가지 나와 있고요. 요거랑 관련해서 그 학교에서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면 뭐 과학 탐구 뭐 탐구 과제, 탐구 토론 대회 이런 거 하면서 자유 실험 이런 것들 하면서 뭐 준비하고 할 때 뭐 생기부에 뭐라도 하나 좀 대회 같은 거 넣고 싶으면은 자유 탐구나 탐구 토론, 뭐 탐구 실험 이런 것들 할 때 제일 주제에 자유롭게 하는데 진짜 뭔가 실험해보고 싶으면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게 EM입니다. 효소 세제. 효소 응용 생활용품들을 다 모아서 우린 EM이라 그래요. 뭐 인터넷 찾아봐도 그게 최근에 입상도 제일 많이 했고 집에서 학생들이 하기에도 좋고 그런 것들에 대한 예시가 저기 있는 거지. 일상생활, 발효, 식품, 생활용품, 효소 치약, 효소 세제, 효소 화장품, 천연연육제, 식혜, 뭐 약품, 산업, 환경 등에서 많이 쓴다.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다. 그죠? 자, 요거 마저 정리. 그리고 저기 카탈레이스에 의한 과산화수소 분해. 저게 뭐냐면 우리 과산화수소 있잖아요. 상처 났을 때 바르는 소독약 중에 투명한 거. 그게 이제 뭐냐면 과산화수소 원래 이산화망가니즈 과산화수소에 이산화망가니즈 넣으면 이제 거품이 올라오잖아요. 그건 이제 이산화망가니즈는 그냥 무기 촉매죠. 근데 우리 감자즙이나 생간인, 소위 간이나 동물의 간이나 혈액에 들어있는 효소 중에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있어요. 얘네들이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해주는 정촉매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집어넣으면 확 거품이 올라오고 우리 상처 난데 과산화수소 바르면 거품 올라오잖아요. 그거 그냥 촉매 분해 과정인 거고 그렇게 산소를 만드는 이유는 그 산소 때문에 죽어나가는 세균들이 꽤 많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파상풍균. 오케이? 네. 자, 요거 정리하시고 요 뒤에 보면은 188쪽, 189쪽에 문제 있죠? 요거 풀어보세요. 자, 정보의 흐름입니다. 우리 이제, 생명 중심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생각해야 돼. 자, 여기에 지금 시작을 염색체로 해놨는데 난 저 그림 개인적으로 불편합니다. 염색체로 시작하면 되는 게 아니고 염색사로 시작을 해야 돼요, 원래. 왜? 요게 우리 세포 주기에서 간기일 때는 염색사로 존재하잖아, 사실. 언제? 분열기 때 염색체로 되는 거죠. 요게 어디 안에 있다? 핵 안에 있죠. 이 염색사는 풀어보면 뉴클레오솜 혹은 뉴클레오좀이라고도 하는데 발음에 따라서 뉴클레오좀이라고 하는 DNA 플러스 단백질로 되어 있는 알갱이로 구성이 되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단백질을 히스톤 단백질이라고도 해. 히스톤 단백질을 DNA 사슬이 이렇게 빙빙빙 꼬아서 만들어진 알갱이들이 엉기고 엉겨서 그거를 멀리서 보니까 실처럼 보이고 이 실이 염색사인 거야. 알겠지? 그럼 거기서 우리 요 DNA만 뽑으면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이렇게 이제 꼬여있는 이중나선형 사다리로 된 게 DNA잖아. 이 긴 DNA 사슬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유전자 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유전자
B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요 유전자를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알갱이, 요 알갱이가 바로 뭐다? 뉴클레오타이드죠. 뭐? 이거 그림 기억하죠? 인상단 연기. 요 구조 체계인 거 이해되지?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이제 딱 알아야 되는 거. DNA 하나 안에는 염색체 하나 혹은 DNA 염색체 하나 안에는 엄청나게 긴 DNA가 들어있는 거고, 한 가닥의 DNA 안에는 여러 개의 유전자가 들어있는 게 맞죠? 이해가 되지? 유전자 하나가 여러 개의 염색체로 이루어져 있다. 아니면 유전자 하나가 여러 개의 DNA다. 이거 틀린 거죠. 크기 개념이 점점점 작은 개념으로 유전자가 제일, 그러면 사실 여기에 염기가 제일 작은 개념이에요. 염기서열이. 염기서열, 유전자, DNA, 염색산의 염색체 단계. 이렇게 된다. 이해가 되지? 자, 요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발현이 되느냐? 자, 그 친구, 너 혹시 염색 안 한 거지, 머리? 네. 선생님도 지금 이제 염색을 할 때가 거의 다 됐어요. 선생님은 반년에 한 번 염색을 하거든?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요 가운데 부분의 갈색 부분은 내 머리카락이라는 소리예요. 염색한 머리카락은 지금 반년 전이니까 사실 다 잘려 나갔죠. 그럼 이건 그냥 선생님 생머리카락 원래 색깔이 약간 요런 갈색 빛을 띠고 있는 거야. 선생님 만들려면 그래서 되게 갈색이에요. 선생님 좀 연하게 된 색깔이. 예. 형질의 발현이라는 거야. 유전자에 어떤 형질인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머리카락이 혹은 피부가 눈동자가 예를 들어 갈색이나 검은색의 눈동자다, 푸른 눈동자다, 이런 유전자가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유전자에 따라서 멜라닌 합성 효소가 그러니까 눈동자 색깔이 어떻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은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합성하는 효소를 많이 만드세요, 적게 만드세요 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야, 사람의 유전자에는. 그럼 멜라닌 합성 효소를 많이 생산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냐, 적게 생산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은 여기는 효소가 많이 나왔으니까 멜라닌 색소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색이 진하다, 색이 연하다가 되는 거야. 쉽게 말해서 눈동자 색깔이, 우리 한국인을 기준으로만 이야기할게요. 눈동자 색깔이 진한 사람은 머리카락 색깔도 더 까말 거고, 머리카락 색깔이 더 까만 사람은 피부에 땡볕에 조금만 띄워놓아도 얼굴이 까맣게 탄다는 거야.
왜? 그 사람은 멜라닌 색소가 평균보다 많을 거니까. 머리카락이 갈색인 사람은 눈동자도 좀 더 갈색일 거고 원래 피부 색깔도 좀 더 하얄 거야. 왜? 그 사람은 평균치보다 멜라닌 색소가 적은 편이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기록이 돼 있다는 거야. 어떤 형질이, 이게 형질이잖아. 단백질이나 효소가 유전자에 따라서 합성이 돼서 그 기능에 따라서 형질이 나타나는 거다. 요렇게 되는데, 여기서 생명 중심 원리란 뭐냐? 이거예요. 우리 핵 속에 있는 DNA는 원래의 기능은 복제입니다. 자가 복제를 통해서 세포 분열을 계속할 때 자가 복제를 통해서 세포 분열을 계속해도 동일한 유전적 정보를 그 세포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원래 목적이잖아. 그리고 이 DNA가 RNA로 그 정보를 전달해 주기도 하죠.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사라고 합니다. DNA 두 가닥이 있는 거를 이렇게 떼서 그 중에 한 가닥에 있는 정보와 상보적 결합하는 RNA를 찍어내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낸 사본인 RNA는 어디? 여기 핵에서 세포질로 나오게 되죠. 이 RNA는 그대로 어디로 간다? 리보솜으로 가지. 리보솜에 가면 이 부분은 우리가 통과나 생원에서는 설명 안 하고 보통 이제 생투나 고급 생명과학 하면 설명을 하는데, 원래 여기서 나오는 RNA가 mRNA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러면 우리가 안티코돈 혹은 tRNA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거든. 이 tRNA 혹은 안티코돈이라는 녀석이 뭘 가지고 오느냐? 아미노산을 들여다가 리보솜에 넣어줘요. 그러니까 유전 정보는 여기서 나왔죠. 아미노산을 안티코돈이 넣어주죠. 그러면 여기서 결과로 뭐가 나오게 된다? 이 리보솜이 단백질을 생산해내게 되는 거지. 얘가 단백질을 생산하는 이 과정을 뭐라 그런다? 번역이라고 합니다. DNA에서 RNA로 정보를 찍어내는 거를 전사. 그러면 전사는 어디서 일어난다? 핵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 이 전사된 정보에 따라서 아미노산을 단백질로 합성하는 과정인 번역은 어디서 일어난다? 세포 내 소기관인 리보솜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나온 이 단백질은 소포체, 골지체, 분비소낭으로 해서 세포 밖으로 뿅.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죠. 이해가 되지? 이렇게 되어가는 이 과정을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결국 번역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20가지
아미노산이야. 근데 DNA나 RNA가 가지고 있는 거는 네 개의 염기. 염기 4개잖아요. 그럼 염기 4개로 최소 20가지의 데이터 정보 암호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염기 몇 개 세트가 필요하다? 3개 세트가 필요해요. 봐봐. 염기 1개면 4개만 지정이 되죠. 4일은 사니까. 염기 2개짜리로는 16가지지. 그러니까 몇 개가 되면 염기가 3개가 되면 몇 가지를 지정할 수 있다? 64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DNA 염기 몇 개마다 3개마다 끊어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암호 체계를 만들게 되는데 얘를 뭐라 그런다? 3염기 조합.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기 위한 염기 3개의 조합을 3염기 조합이라 그래요. 혹은 영어로 트리플렛 코드라 그럽니다. 학교 학습지에는 가끔 영어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영어도 들어도. 그러니까 이 트리플렛 코드가 DNA에 저장돼 있는 거고, 이거를 그대로 상보적 결합으로 찍어낸 RNA의 정보가 코돈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그러면 트리플렛 코드로 코돈을 지정하면 이 코돈이 뭐를? 아미노산을 지정할 거 아니야. 그러면 요거 20가지니까 하나의 아미노산은 복수의 트리플렛 코드, 3염기 조합이 지정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 종결 코돈, 코돈 중에 종결 코돈이 존재한다는 거지. 그 말은 뭐다? 거기서 번역을 중지하면 됩니다. 요 전사 번역 과정에 실체는 한 바닥 넘어가 보면 돼요. 자, 196쪽을 봐봐. 196쪽에 일부만 한번 따라가 볼게요. 위에 책에 보면 그림 있는 데 있잖아. CGT 일부러 3개씩 끊어서 보는 거야. GGT TAT TGG GCA CCA ATA ACC 요게 뭐다? 우리 3염기조 2개 DNA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거기에 보면 RNA 즉 코돈이 보이는데 코돈의 글자가 CGU GGU CGU, GGU, UAU, UGG. 자, 이렇게 돼 있잖아. 이런. 잠시만. 자, 봐봐. 여기 DNA 2가닥 중에 코돈으로 전사된 거 위에 가닥인지 밑에 가닥인지 보여요? 책 보면서 해도 되잖아, 글자. 밑에 가닥이 전사된 거인 거 알겠어? 그림 모양이 그래서 그게 아니고, 봐봐. 원래 요 둘이 상보결합, 요 둘이 상보결합, 요 둘이 상보결합인데, 얘랑 얘가 상보결합이죠.
얘랑 얘가 상보결합, 얘랑 상보결합이잖아. 그러니까 밑에 가닥을 전사해서 코돈이 나온 거다. 이렇게 이것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요 코돈의 코드를 보면 아미노산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아미노산은 그 밑에 확대경에서 찾으면 돼요. CGU니까 뭐야? 거기 요 표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표는 찾아야 되면 줍니다. CGU. 아르지닌. 그럼 여기에 아르지닌 GGU는 GG 글리신. UAU가 UAU 타이로신. UGG 트립토판. 요렇게 4개의 아미노산이 지정이 될 거가 아니야. 그럼 여기에 펩타이드 결합이 몇 개? 1개, 2개, 3개 들어있겠죠. 펩타이드 결합 몇 개인지 물어볼 수도 있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페이크를 만약에 준다면 어떤 걸 주냐면 저기 보면 연결 멈춤 보이죠? UAA, UAG, UGA. 코돈에. 코돈표에 밑에 표. 보면 연결 멈춤이라고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 여기에 만약에 연결 멈춤 들어갔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아미노산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번역 페이크 줄 수 있다고. 아미노산을 계속 붙이다가 연결 멈춤 뚝 끝.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원래 시작되는 아미노산이 무조건 있고요. 지금 요 책에는 시작 아미노산이 뭔지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종결 코돈에서 끝. 그 뒤로는 더 달려 있어도 전사돼서 나온 사슬이 있어도 종결 코돈 끝. 여기까지 단백질, 뒤에는 없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렇게 연결해서 번역시키는 겁니다. 요게 생명 중심 원리예요. 그리고 저 밑에 표는 외우는 거 아닙니다. 시험 쳐야 될 때 있으면 줄 거고요. 열의 여덟은 너희 학교 이름입니다. 너희 학교 이름이거나 너희 학교 동네 이름이거나 너희 학교 재단 이름입니다. 아니면 그냥 학교 교목 이런 것들. 그냥 저기에 아미노산 이름들 대신에 우리 기억, 니은, 디귿을 아야오요로 바꿔가지고 조합하게 만들어. 알겠지? 그 옆에 197. 한번 풀어보세요. 자, 요렇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유전자 이상은 염색체 이상과는 달리 판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DNA를 이루고 있는 염기 서열이 돌연변이 등의 이유로 바뀌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러면 지정되는 아미노산이 운이 좋으면 안 바뀔 수도 있겠죠. 아까 우리 코돈 번역표 보면 여러 개의 아미노산인데 하나 글자 바뀐다고 아미노산이 안 바뀔 수도 있는데 바뀔 수도 있잖아.
안 바뀌면 병이 안 걸려요. 근데 염기서열이 바뀌어서 아미노산이 변화하면 아미노산의 결사슬 때문에 단백질에 입체 구조가 변화하겠죠? 맞지? 그리고 이 입체 구조의 변화는 형질의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반드시요. 안 바뀌면 좋겠는데 바뀐다는 거죠. 입체 구조가 바뀌어서 바뀌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염색체 이상은 더 조기에 판별이 가능해요. 왜? 임산부들 임신 초기나 이제 임신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사하는 과정 중에 아이의 염색체를 관찰할 수 있는 순간들이 몇 번 있거든요. 그때 염색체 이상, 예를 들어 비분리 등에 의한 다운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뭐 여러 가지 증후군들 중에 염색체 개수 이상은 보이잖아, 그냥. 얘네들은 안 보여. 염색체 크기 모양의 변화가 없으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아미노산이 바뀐 것밖에 없으니까. 염기서열이 바뀌어서 아미노산이 바뀐 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태어나고 나서야 증상이 보여. 증상이 발현돼야 이미 기형인데. 문제가 느껴져요. 계층이 된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보통 이제 두 가지 질병이 있는데 첫 번째가 페닐케톤 요증. 유전자 이상으로 우리 몸에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 분해를 하기 위한 효소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축적되는 페닐알라닌은 페닐케톤으로 축적이 되고요. 이 페닐케톤으로 변화가 되면 얘가 뇌신경을 손상시킵니다. 그럼 이제 병이 걸리는 거죠. 이걸 페닐케톤 요증이라 그래요. 그럼 얘는 어릴 때부터 평생을 걸쳐서 페닐알라닌 분해 효소를 계속 맞춰줘야 되는 거죠. 재사용은 가능하지만 수명의 한계는 있으니까 일정 농도가 계속 유지되도록 혹은 투석을 통해서 페닐알라닌이라는 이 아미노산이 몸에 안 쌓이게 페닐케톤이라는 물질이 혈액 중에 농도가 일정 농도를 넘어서지 않게 계속 투석으로 혈액을 청소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쉽지 않겠죠? 그리고 두 번째, 비공식 통합과학이 살아간 질병. 남모양적 혈구빈혈증. 남모양적 혈구빈혈증은 저기 봐봐. DNA에서 CTT가 돼야 될 게 CAT가 되고요. 그러면은 코돈이 GAA가 돼야 될 게 GUA가 되겠지? 그래서 글루탐산이 와야 될 게 발린이 오면서 헤모글로빈 모양이 바뀌어요.
헤모글로빈이 단백질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지면 딱 어떤 모양이 돼야 되냐면 우리 그 커피 전문점에서 음료수 테이크아웃 하면은 컵홀더 컵 4개짜리 컵홀더 있잖아. 그 모양이 만들어지게 돼. 이제 실제 단백질 구조가. 그래서 그 컵홀더 컵 들어가는 자리에 산소 분자 4개를 집어넣는 거예요. 헤모글로빈 하나가. 진짜 딱 그 모양이야. 근데 그게 이렇게 되면 요렇게 지네들끼리 엉켜서 길쭉하게 붙어버립니다. 다른 거 제대로 꽂을 수 있겠냐 이렇게 엉켰는데 원래는 요렇게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꽂고. 그래서 적혈구 모양도 이래야 되는데 이런 적혈구가 나와. 문제는 나중에 적응과 진화론에 가면 이 질병이 또 나와요. 왜 나오냐면 빈혈이라서 살기 힘들잖아. 근데 얘가 말라리아의 내성을 가져요. 그러면 말라리아가 많이 걸릴 수 있는 아프리카 중앙 밀림지대에서는 이 질병 환자들의 생존율이 높으니까 타 지역보다 이 질병 환자들의 존재 비율이 20% 이상 높다는 거지. 그 지역에서는 살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되는 거야. 말라리아에 안 걸리니까. 뭐 그렇게 해서 언급이 되는 게 이 병입니다. 오케이? 자, 뭐 요게 이제 우리 DNA 3년기. 얘가 RNA, 코돈, 그래서 아미노산, 단백질. 자, 그래서 그 밑에 봅시다. 재밌는 거. 현재까지 알려진 지구상 생명체들은 거의 모두 이 유전 부호체가 일치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다? 이게 일치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이 지구상의 생명체는 하나 혹은 극소수의 생명체에서 진화되어 현재의 생명체들로 분화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즉, 공통된 소수의 조상을 가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호체계가 일치하는 것을 활용해서 의학에서 활용합니다. 어떻게 활용하냐? 그 당뇨 환자들이 맞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제 있죠, 주사. 옛날에는 이 인슐린을 어떻게 당뇨병 환자들에게 처방해 줄 수 있었냐면 돼지의 췌장에서 인슐린을 추출했습니다. 일단 돼지라는 생물이 같은 척추동물이니까 호르몬의 척추동물 간 종특이성이 없잖아. 그걸 이용해서 돼지의 인슐린을 추출해서 사람에게 주사를 놔도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동일하게 혈당 수치를 낮추는 작용을 똑같이 합니다. 요즘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요즘도 돼지 췌장에서 뽑을까요?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플라스미드 재조합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원핵 생물인 대장균이라는
단세포 생물이 있어요. 이 대장균은 원래의 DNA 말고 플라스미드라는 보조적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적 유전 체계가 있어요. 이 플라스미드라는 염색체 말고 보조적인 이런 유전자 체계가 있는데 그 대장균에게서 플라스미드를 빼내 그리고 플라스미드의 일부를 잘라낸 뒤에 우리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서 인슐린 생산 유전자를 여기에 붙여요. 그러니까 인슐린을 생산하라라는 명령어가 들어간 이 플라스미드를 다시 넣어, 대장균에. 이거를 플라스미드 재조합이라 그래. 그리고 이렇게 재조합된 이 대장균을 배양액에 넣고 대량 생산해 버립니다. 단세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수가 늘겠죠. 그렇게 만들어진 이 대장균은 자신의 물질 대사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인슐린을 생산하기 시작하겠죠. 오늘따라 왠지 인슐린이라는 걸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인슐린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본능적으로 막 인슐린을 뿜뿜 생산하는 대장균이 되는 거야. 단세포 생물이니까 소가 잘 늘어날 거 아니야. 그리고 일 잘하겠죠. 왜? 인슐린 생산하는 거밖에 모르는 바보잖아, 이제. 먹고, 숨 쉬고, 인슐린 생산하고, 자고. 그래 놓고, 쫙 이제 수거에다가 쭉 짜면 인슐린 쭉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인슐린 주사값이 쭉 떨어져. 요런 식으로 이제 유전자 조합 기술을 가지고, 아니면 이제, 속칭 GMO, 유전자 재조합 작물. 이제 이게 사람한테 과연 해가 없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연구는 더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극단적으로 재미있는 여러 가지들이 나와요. 이제 옛날에서 말하는 그 포마토 이런 거 말고, 밑에는 감자가 자라고 위에는 토마토를, 방울 토마토 크기밖에 안 되는 토마토 때리치우고, 그런 거 말고, 무채라 그래서 위에는 배추가 열리고 밑에는 무 같은 뿌리가 둘 다 제대로 안 자라죠. 예, 그런 거 말고 좀 제대로 된 거. 토마토의 세포에 광어 세포의 탄력성을 재조합해 놓은 거. 우리 횟감 광어의 탱탱하게 좋잖아요. 세포질이. 그 광어 세포의 탱탱한 유전자를 토마토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물러지지 않는 토마토가 만들어지는 거야. 아삭한 씹힌 맛이 끝까지 살아있는 토마토. 해롭지 않다면 그거만큼 상품성 좋아지는 토마토가 없죠. 이런 식의 제조업 기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과연 사람한테 해가 없는가? 그리고 그 작물은 과연 건강하게 자라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는 더 많은 연구들이 필요한 거고, 지금 당장은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식으로 유전자 재조합 작물들은 이제 식품에 쓰려면은 표시를 하라. 이런 쪽으로 이제. 그 대신에 사실은 요즘에 닭값이 떨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닭들이 먹는 사료가 거의 다 옥수수거든요. 옥수수로 만든 사료인데 그 닭 사료로 쓰이는 수입 옥수수들은 거의 다 GMO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유전자가 우리 생활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알겠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그 뒤에 거 쭉 풀어오시면 됩니다.